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의회주의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부터 오늘까지의 정치권 상황. 야당부터 얘기하는 건가요, 이제? 순서가 바뀌었나요? 다수당부터, 일당부터. 네. 최영두 야당부터 의원부터. 바뀌었으니까. 네. 물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시정연설하면서 이제 민생 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하면서 이제 추경 예산이 빨리 확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 한 예가 뭐였냐면 영국의 보수당인 처칠과 노동당의 애틀리 전시 열림 내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 초당적 협력을 얘기하면서 이 사례를 얘기를 했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알고 얘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당시에 보면요. 1940년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시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하는데 보수당의 처칠과 노동당의 애틀리, 그러니까 정당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초당제 협력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결국 가장 중요한 현안에 있어서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추경 예산이라든가 지금 내각 인선과 관련해서 야당에게 협조를 요청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을 담을 건가에 대한 내용인데 당시 처칠과 애틀리의 그 전시 내각은 거국 내각인데 1942년도에 애틀리가 노동당 당수일 때 무슨 보고서를 내냐면 베버리지 보고서를 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사회보장제도. 그러니까 당시 2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사회보장제도라고 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베버리지 보고서를 내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1945년도에 노동당 애틀리가 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영국의 전시가 마무리되고 연착륙되는 그 계기를 마련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보는 맞습니다. 거예요. 예. 왜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사례를 뒀다고 하면 그 진정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죠. 예, 예. 게리 올드만이 그 처칠 네. 그 배우 역할을 하는 건데 영국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의회가 어떤 의사결정을 했는지 처칠이 어떻게 내각 구성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위기 극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그러한 좀 의회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 네. 진정하게 초당적 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손을 내밀어 줬으면 좋겠다. 이 그건 말씀드립니다. 뭐 절대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건 절절한 마음이 묻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키스트 아워 저도 좋아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비유한 이유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지난 5년간 이제 지난 5년 문재인 정부가 끝났지만 사실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라든가 물가라든가 환율뿐 아니라 국제적인 지금 공급망도 지금 교란돼 있고 통상 환경도 변화하고 있고 지금 국가가 더 이상 부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지난 5년간은 매일 2천억씩 부채를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부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을 짜는 것도 굉장히 한정적으로 국가의 지출을 줄여서 해야 되는 판인데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나라의 다키스트하고 가장 암흑했던 시기란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라는 뜻인데 국가 안보 경제 모두 그 비슷한 상황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 저는 국회 경력이 전혀 없는 윤석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그런 이야기 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니까 지금 국회 상황으로는 170석 그리고 범여당까지 합치면 범야당 범민주당까지 합치면 180석 가까운 이 의석을 지금 이게 우리 민주주의 의정의 지금 구조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협치로 가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인식을 절실히 하고 있는 것이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첫 단추가 내각 구성 때문에 네.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진정성은 저는 참 대단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건 우리 박성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실은 만찬 같은 걸 하면서 가르치고 또 진정으로 그렇게 하겠다. 국회 경험이라든가 국정 경험이 두 정당 모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야 되는 시기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갈라져서 할 여유가 없다라는 절박함은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데 우리가 지금 청문회 가지고 이렇게 티격태격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자면 사실은
어쨌든 대통령 책임입니다. 민주당도 그랬고요. 대통령 책임이고 인사를 잘못한 것도 대통령 책임이고 그 인사를 그렇게 한 이유도 대통령이 분명한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뭐 국민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부분은 뭐 지금 여야가 공감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하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 그 장관 지금 총리만 국회 표결이지 대통령은 장관은 이게 국회의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정책을 검증해보고 또 뭐 도덕성 기준을 검증해보는 것이지만 결국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네, 그 부분은 인정해주고 이제 국회가 다수당이니까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가르칠 것도 많으시고 할 테니까 일단 정부를 출범하게 하고 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데 제1당의 압도적 다수당의 리더십을 좀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미국 같은 경우도 네. 분점 정부 당시에 오바마가 됐든 트럼프가 됐든 야당의 의원들과 늘 전화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있고 지금 처칠 애틀리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처칠은 보수당이고 애틀리는 노동당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 내각제라고 하는 어떤 제도적인 틀이 있지만 그렇게 손을 내밀고 미리 전화하고 사전에 얘기하고 협의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럼 야당 지도부하고 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 추경에 대한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인선에 대한 문제도 좀 어느 정도 협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그것이 그렇게 지금 시정연설에 했던 처칠과 애틀리의 사례인데 예. 그 사례는 얘기하고 실제 행동은 아니기 좀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조금 더 이렇게 진일보하게 약간 움직였으면 그 좋겠습니다. 장내 네. 그 국회 의사당 내에 좀 잠깐 웃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국회 의사당에 장관으로 한번 와봤거나 또는 네. 의사당 내에서 국회의원으로 잠깐 봤으면은 항상 이제 예의상 국회의장에게 처음 인사를 합니다. 근데 처음 가봤잖아요. 처음 가봤어요. 처음 가봤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수당이 좀 많이 협의를 해서 하셔야죠. 저는 일단 그 지난 취임사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지만 국회에 와서 정말 의회주의를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고 또 절대 다수의 그 민주당의 도움을 요구하고 또 어제 또 마지막 인상적인 장면은 사실은 전체 저 국회 의사당 내에서 의원석 자리를 다 다니면서 네. 인사하는 장면은 참 전례가 없었습니다. 아무튼 저기 네네. 북한에 대해서 또 좀 전향적으로 돕겠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뭐 북한이 이제 워낙 코로나 사태로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물꼬를 새롭게 틀 수 있으면서 남북 네. 긴장 관계를 좀 완화시키면서 네. 대화 협력 시대로 좀 열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대내 정치뿐만 아니라 대외 정치에 있어서도 네. 열린 눈으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윤석열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사실은 처음에 민주당 사람들이 칭찬 많이 했던 분이잖아요. 그 생각이 열려 있는 분입니다. 너무 그 고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인선할 때 보면 열려 있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아니 우리 아니, 최영두 나라가- 의원님 지금 내가하고 청와대 보면 아니 근데 관찰 인사들만 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무섭게 하니까 지금 좀 방어 기자가 작동한 장면도 있고 자, 이제 그건- 거심태대하게 그건 하시죠. 아니죠. 한동훈 법무장관은 임명했습니다. 네. 한동훈 찍었어요. 근데 정호영 장관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계속 검토하고 하셨죠. 검토를 언제까지 합니까? 근데 우선에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될 네. 것이 이게 이제 사실 내각 구상이 조금 틀어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엉뚱한 이제 사안이 이제 불거지고 자녀 문제가 나오면서 근데 정호영 후보자는 그건 뭐 내뿐 아니라 전수조사해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자신만만해 하니까 참 저희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고 아마 인선했던 사람들도 많이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 팬데믹을 겪고 우리 보건 체계가 우리 국가의 미래와 국가의 모든 상황을 결정한다는 것을 깨달아봤기 중요한 때문에 부서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의사 출신의 종합병원장, 그러니까 종합병원 행정, 종합의료 행정을 해본 사람을 한번 시켜보자. 그래서 그 의사 출신이니까 지금 원격 의료 같은 것도 의사 단체 내에서는 반대가 많지만 이분을 계기로 한 물꼬를 터보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기조에서 발탁하신 것 같은데 지금 뜻밖의 돼가지고 아니 지금 보면은 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야당에서도 이미 아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결정을 해야 돼요. 정치는 타이밍인데 이미 타이밍을 좀 놓쳤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이게 또 또 하나는 참- 선택과 결정에서 지금 결정의 시기다. 이 당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북대 병원장 잘하시는 분을
이 더구나 처음에 어느 다른 서울에 있는 큰 종합병원장 출신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한사코 가족들이 그리고 안 하신다 해가지고 잠깐만요. 최영두 의원님 이번에 시정연설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복지개혁을 얘기하고 예. 이거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장관 관련된 부분 교육개혁에 대한 것이 그림이 좀 안 그려졌단 말이죠.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개혁하고 복지개혁인데 이 복지개혁의 당사자인 정호영 장관 후보자가 이걸 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그거는 이제 우리 국회가 하고 원래 그거는 이제 이분은 보건 분야를 하고 복지연금 분야는 다른 전문가 차관이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했던 것이죠. 그런 지금 그 개혁에 같아요. 대한 그림하고 맞습니다. 이 인사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박성준 의원님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그런 포인트는 잘 알겠어요. 치고 들어왔어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인정하고 넘어가죠. 객관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자,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윤재순 비서관과 그다음에 이시원 비서관. 인사는 여기까지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선거로 내려가면 나가면 됩니다. 나는 처음 듣는 분들이 참 그렇게 또 했다니까 아마 이게 이제 그렇게 이 무거운 공직에 또 누구나 대통령실이라는 데서 일하게 될지를 예상치 못하고 남긴 기록들이 검찰 조직은 무겁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조금 아무튼 화가 나서 뽀뽀해 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잘못된 일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뭐 누가 봐도 잘못된 일 아닙니까? 그리고 답이 나왔네요. 뭐 최영두 의원님 지금 얘기한 사과를 하고 사과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공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금 예를 들면 여당 같은 경우도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가 하면 지금 다 관련해서 징계하고 절차를 갔는데 청와대에 있는 인사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고 하면. 그런데 그 정확한 사실관계가 또 저는 뭐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그렇긴 한데. 사실관계를 본인이 시집에다 다 적어놨어요. 예.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저도 아까 타이밍을 얘기했는데 청와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그 담당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좀 사안이 다른가? 사안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옷을 벗었던 분인데 이분이 다시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그걸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지고 벗진 않았고요. 나중에 벗었어요. 아니 이거 나중에 벗었던 수사 어쨌든 책임이 책임자 있는 거 아니면 그 당시 아니겠습니까? 기소 책임자 있습니까? 그 숙사는 원래 어디서 했던 거죠 그게? 담당 검사였다는 거 담당 아니겠어요? 검사였어요. 원래는 국정원에서 해서 가져왔는데 그 담당 검사였죠. 증거와 증인들을 그대로 좀 눈 감고 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직접 수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직접 수사를 해요. 직접 수사도 했죠. 여당 되니까 어려우시죠? 여당 되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십시오 빨리. 인사 문제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살짝 따져보고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소문만 또는 좀 더 진위를 확인해보고 이 정도 나오면요 사실관계 다 입증된 겁니다. 굉장히 판단해. 자. 선거 이야기 합시다. 내일 5.18입니다. 예. 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의원님도 가시죠? 네, 다 갑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지금 대통령과 KTX 같이 타고 다 갑니까? 네, 거의 다 갈 걸로 아마 특별하게 내각도 가고요. 그럴 겁니다. 네. 가서 님을 위한 행진곡도 제창하고. 그렇습니다. 님을 위한 행진곡. 아니 이게 여기 약간 오해가 있는데 님을 위한 제가 그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1기 제가 비서관이었습니다. 첫 비서관인 셈인데 그때 우리 내부적으로 그래 님을 위한 행진곡 하자. 그거 다 불러왔던 것이고 또 다 그렇게 결론이 났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처음 5.18 기념식에 갔어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뭐랄까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보훈처에서 국가 프로토콜하고 애국가 말고는 제창을 하지 않답니다. 이런 약간 좀 뭐 그런 좀 훈과학적인 해석에 좀 매달려 가지고 됐는데 근데 사실은 당시에도 불렀어요.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님을 위한 행진곡이 그 연주되거나 부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창이냐 아니냐 뭐 그 문제. 제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 함께 힘껏 부르는 게 제창이고 우리 이제 사실 제창은 그 뭐 국가 의전에서는 애국가만 제창한다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지나친 원칙주의에 이제 매달리면서 약간 있었는데 그 시절도 그렇고 어느 정부를 거치면서 우리가 안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 그때 박근혜 정부 때도 부르긴 했는데 다 부르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혼자 화나 있었어요. 혼자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는 또 제창이 사라졌고
이번에는 재창한다. 아니 재창이 아니 뭐 긍정적으로 저렇게 이제 되죠.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럼요. 뭐 국민의힘 관계자라든가 뭐 그 지금 정부에서 최영도 의원님도 가실 거 아닙니까? 네. 가시는 거죠. 다 간다고 부르시죠. 예. 그때 이런 결론가 아니라 당시에 무슨 뭐 말하자면 긴데 근데 어쨌거나 다 했고 우리 그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묘역을 만들고 또 5.18 12.12 그 처단하고 했던 것 다 김영삼 정부 신한국당 우리 전신 정당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광주 그 5월 정신이란 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정신으로 또 그 희생을 아주 크게 기념해야 될 일이고 그런 점에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번에 특히 이제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의원들도 함께 가자고 이렇게 사실 교통편도 문제였는데 한꺼번에 해결되어서 아니 예. 그 뭐 여당이 이제 국민의힘에 또 대통령이 지금 5.18 그 기념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네. 또 묘역도 방문하고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그렇습니다. 것들을 기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향인 거고요. 단순하게 이제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국정 운영에서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좀 실천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고 예. 또 하나는 권력의 독점과 독주가 아니라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5.18이라고 하는 것은 전두환 정부의 독주와 독재와 이 독단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쿠데타였죠. 예. 네, 쿠데타였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인식하고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가 예. 정말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좀 몸소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이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만 다 맡기지 말고 영선 아닙니까? 국회 경험도 없어지고 지금 아마 우리 주앵커도 아시지만 역대 국회가 이렇게 한정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그리고 더구나 여소야대도 이런 여소야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이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이 많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많이 이끌어 주시고 이게 뭐 우리가 아까 처칠과 벤틀리 이야기도 했지만 애틀리 이야기도 했지만 민주당이 책임 있는 이제 전에는 우리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 주지 않으면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안 돼요. 네. 왜?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석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고 뭐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 제도를 이제 비판하실 게 아니고 네, 직접 대통령한테 이제 이렇게 좀 제안도 하시고 그럼요. 이끌어 주시고 손을 좀 잡아 주십시오. 누가 그러더라고. 오늘 아침에 내 문체하다가 옆에 정청래 의원이 발목을 잡지 말고 손목을 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목을 잡아 주십시오. 손을 잡아줘야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아닙니까? 네. 이 대통령이 국정 수행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거고 또 의회에서 그 부분을 이제 타협과 정치를 통해서 제도적인 입법을 만드는 것이 이제 대통령제 하에서 지금 의회주의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 보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내각이 정부가 국가의 청사진을 잘 제시를 해준다고 하면 뭐 의회에서 어떻게 받나요?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았을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못했을 경우에 의회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정부 잘못한다고 하는데 단순하게 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지지해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니죠. 단호하게 또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 의회주의의 기본인 것이죠. 해야 되는 것을 총리는 빨리 인준해 주시고 총리는 어쨌거나 우리가 초당파라는 서로 그리고 또 당면한 국가적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발탁했던 분이라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3941님께서 윤 대통령은 말로만 협치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071님은 흠 나름입니다. 머리 끄덕이면서 인정받을 수 있는 인물을 내놓으면 정쟁도 없지 않을까요? 얘기도 합니다. 자, 지방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단일화가 이슈가 되나요? 지금 김인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는 전화를 했답니까? 단일화는 어떻게 된답니까? 최영도 의원님. 예,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죠. 윤 대통령과 강용석 전 의원이죠. 전 의원과 지금 가세현 대표입니까?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했고요. 통화한 사실이 있으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용석 후보는 근데 통화 내용 공개할까 이렇게 하고 나왔던데요. 또 공개하면 또 공개되는 것이겠죠. 네. 뭐 그러면은 하겠지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사실 우리 정당 얘기하기 어려우니까 제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언급하시기 좋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갑자기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어쨌든 우리 정당 정치에서 후보를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안철수 후보랑 또 사정이 달라요. 실제로 네. 뭐 지지들한가. 그런데 이걸 글쎄 우리가 좀 박빙이다 보니까 지금 이게 뉴스가 되고 이러는데 안타까운 사실이죠. 지금 저는 김은혜 후보가 이제 함정에 빠진 거예요. 뭐냐면 이제 강용석 후보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경기도지사 선거를 흐려놓고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국민들이 바라볼 때 강용석 후보가 등장하면서 김은혜 후보의 단일화 자체 얘기를 꺼냄으로 인해서 김은혜 후보 자체의 이미지가 네.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그 자체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도 그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저는 국민의힘 자체가 지금 함정에 빠진 겁니다. 빠졌고 함정에 빠졌어요. 네, 그래서 빠졌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오기도 좀 어려운 가운데 뭐를 또 끌어들였냐면 강용석 후보가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보통의 인간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하면 그 통화를 내용을 있다고 하더라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강용석 후보기 때문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내용을 또 공개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강용석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통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아니, 그럼 왜 그러냐면 하겠습니까? 지금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내놓을 정도면 통화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감히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을 어떻게 가짜로 얘기하겠습니까? 그것은 강용석 후보가 또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이 문제,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잠깐 지금 좀 민주당이 정리하면 고발해놓은 사건이기 때문에 뭐 진실이 가려질 그건 것이고요. 뭐 진실이 가려는데 강용석 그리고 후보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얘기를 듣냐면 진실 공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과 그러니까 강용석과의 통화가 자체의 진실 공방에 들어가는 것이 다른 그렇죠. 이야기로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함정에 뭐 빠진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함정에 빠진 자꾸 거예요. 이제 헤어나기 어려워요. 이게 아니 좀 더 아니, 뭐, 더 아니, 오래 뭐 가야 된다 이거예요. 헤어나기 어려워요. 그냥 자꾸 민주당에서 이렇게 끄집어대니까. 선거 얘기만 하면 미소를 짓던 최영도 의원이 넘어가자입니다. 넘어가자고 그러면. 뭘 넘어갑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뭘 중요해요. 자, 선을 긋고 있다니까 우리가. 자, 경기도지사는 함정에 빠진 걸로 하고요. 함정에 빠졌어요.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인천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아, 인천이 상당히 참 이제 리턴 매치 성격도 있고 인천이 우리가 그걸 봐야 될게 수도권도 다 같은 수도권이지만 이제 인천도 그렇고 이 지방자치 선거라는 게 서울만 좀 특이합니다. 서울은 뭐 굉장히 큰 게임이 돼서 그렇습니다만 지역을 누가 살릴 것인가 이 지역 경제들이 다 어렵습니다. 인천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수도권이지만 인천에서 결국에는 인천에서 새로운 산업 또 인천이 우리 말합니까 관문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관문도시로서 그런 산업 경쟁력 또 도시의 정지 요건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둘러싼 굉장히 정책 선거가 치열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게 단순히 무슨 윤심이다 뭐다 또 이런 걸로 이재명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좀 난 부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인천 사람들을 볼 때는 그분이 뭐 인천 발전을 위해서 얻다기보다는 갑작스레 무슨 영문에서인지 개항으로 더구나 당연히 경기도지사를 했으면 경기도에서 결백을 주장하고 경기도에서 정말 다시 한번 재신임을 어떤지 해야지 갑자기 인천에 왔을까는 인천 선거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큰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경기가 이미 이제 함정에 빠져서 경기가 상당히 이제 국힘당이 어려운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되게 어려운 국면에 있다가 박남춘 후보가 이제 열심히 뛰고 있었는데 이재명 인천 계양을이 출마를 하면서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이죠. 그 바람이 저는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 시점이 이번 주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말을 계기를 통해서 서울도 저는 상당히 터닝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바람이 붑니까? 불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8시 반에 더 큰 함정이 빠졌어요 지금. 그거는 현장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더 큰 함정이 제가 빠졌어요.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후보가 홍대 상상마당에 만나서 제가 송영길 후보 비서실장 아닙니까? 그리고 전임 또 이재명 후보의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어디 같이 가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홍대 거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같이 온 뿐만 아니라 홍대 거리의 상가에 있는 모든 시민들이 환호를 해 주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제가 정치 입문하고 선거를 뛰어들어서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왜 이재명 선거운동할 때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이 열렬한 지지의 강도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얘기할 때 지지의 강도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만큼 절실하고 절박한지 그리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지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이제
이게 바람이 밑바닥부터 이제 밑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서서히 시작되는데 주말쯤 정도 되면은 저는 서서히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거라고 봅니다. 최영도 의원님. 예, 이게 이제 지방선거의 본질, 지방자치를 위한 그걸 뽑아야 되는 본질이 갑자기 보궐선거가 지금 중심이 돼버린 이런 이제 엉뚱한 상황인데 그 국민들이 아마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분명히 너무 정치적으로 이게 양극화되어 있어서 이런 양극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정치권의 큰 과제가 되었지만 그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 고민을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우리 박 의원님이 지금 저기 비서실장 하시는 바람에 빨리 이야기를 못 하는데 박 의원도 같이 모아서 우리 이제 공부도 하기로 했습니다. 공부도 하기로 했고 네. 독일 공부도 하고 영국 공부도 해야 됩니다. 같이 합시다. 같이 하고 독일 공부도 하고 프랑스 공부도 하고. 저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는데 경기와 인천에 대한 어떤 외부 효과라는 것이 이제 서울로 들어온다고 하면 예전에는 정치의 중심이 이제 서울에서 해서 경기 인천으로 갔다고 하면은 지금 저는 이제 경기와 인천에서 다시 이제 서울로 들어오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서울 선거 같은 경우는 저는 오세훈 후보가 4선 도전이에요. 4선. 서울시장 4선 도전인데 네. 지금 무슨 서울시장을 4선이나 도전합니까? 이것이 이미 후보로서 입증이 다 끝난 거예요. 다시 이제 서울시장 연명하는 어떤 후보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미 1년 동안의 모습을 봤을 때 미숙한 후보의 모습을 좀 띄고 있기 때문에 유능한 후보인 송영길 후보의 대립각이 선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상당하게 지금 내부적인 어떤 갈등 국면은 다 불식시켰고요. 지금 뭐 이제 그것이 누구든 뭐 좀 등장하는 방식은 이상하긴 했지만 누구든 서울을 발전시키고 서울의 국제적 경쟁력 또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울에 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준다면 누구든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세훈 시장 시절은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처음에는 무상급식 때문에 임기를 다 못했고 다 못했죠. 두 번째 임기였죠. 중간에 그만뒀고 이번에도 또 보궐선거 들어와 사실 뭐 제대로 서울시정을 펼치지를 못했죠. 못했는데 몇 가지 국면은 몇 가지 부분은 서울시로 상당히 큰 변화를 일으켰던 그건 누굽니까 우리 이명박 오세훈으로 이어지는 그 서울시장이 서울을 변화시킨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오세훈 후보에게는 충분한 기회를 다 준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4번이나 도전한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 정치의 연명일 수밖에 없는 3123님 토론의 공수가 바뀐 걸 보니까 확실히 정권이 바뀐 게 느껴집니다. 최영도 의원님 뼈 때리는 공격 강력한 공격이었는데 방어하는 모습 낯섭니다. 아이고 참. 윤 비서관이 화가 나서 부하직원 뽀뽀했다. 이거 나왔는데 이 부분은 가서 좀 잘 정리해 주십시오. 나왔습니다. 네, 최영두, 박성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